지난 11월 달에 그 통계는 비트코인 거래량 중에 원화가 40%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좀 기류가 있는 거는 같아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내년에 중요한 이벤트가 2개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달러 CBDC가 지금 교착에 빠졌습니다. 아니요, 원래 비트코인은 4년 반감기 기준으로 불장이 왔었고요. 지금까지 3번 동안 예외가 없었고. 오늘 모신 분은 건국대학교 블록체인학과 오태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저는 사실 비트코인 가격보다도 주식을 하니까 코인베이스 글로벌, 네, 요쪽의 주가를 보면 엄청나게 오르고 항상 비트코인하고 연동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올해만 벌써 2배가 넘게 올랐다가 이제 약간 조정 국면이 되는데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내년에 중요한 이벤트가 2개나 있으니까. 어떤 이벤트죠? 내년 1월에 바로 다음 달로 다가온 이제 그 ETF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한 최종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뭐 거절할 수도 있는데 승인의 기대감이 높고, 내년 4월하고 5월 사이에는 이제 반감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4년마다 오는 주기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어쨌든 그 지금의 가격대,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오 교수님은? 만약에 1월 달에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뭐 조정이 크게 올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블랙락에서 신청한 그 ETF 얘기하는 거죠? 네, 블랙락만이 아니라 뭐 그동안 이제 쭉 신청을 했는데, 그게 묘하게도 이제 한꺼번에 1월과 3월 사이에 최종 기한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일단 제일 큰 거는 블랙락인데, SEC가 승인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제 전망이 되게 우세합니다. 지금 마침 또 쓰신 책이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이라는 책이신데, 책 두께가 내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어떤 내용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많나요? 비트코인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책 제목도 대단한 비트코인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번에 창펑짜오라고 바이낸스 CEO가 내년에 이제 형량 거래를 통해서 이제 미국 연방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이낸스의 일부 물량을 하마스가 이제 테러 자금으로 이제 자금 세탁을 했다는 건데, 그 CEO가 그걸 다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 세탁 같은 이슈도 비트코인하고 관련 있고, 그다음에 화폐 현상으로서의 인문학적인 이슈도 있고, 근데 안 걸리는 데가 없는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하긴 계속해서 우리 나왔던 게 미국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통해서 금방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게 불안감이었잖아요. 시장의 리스크였고. 그렇죠. 네. 그건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거는 미국이 이렇게 단순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현재 여당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지정학적인 이유로. 왜냐하면 이번에 바이낸스도 그렇지만 테러리스트들이 활용한다는 것도 있고, 북한이 또 많이 갖고 있다라는 그 보고서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의회에서 이제 금지하거나 그에 준하는 규제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블랙락은 또 민주당이 최대 후원자거든요. 그래서 블랙락이 SEC에 ETF를 신청했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금융기업이 신청했다고 읽지 않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들 그 ETF, 현물 ETF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 지금 안 될 가능성도 있나요? 왜냐면 시장에서는 거의 되는 분위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2017년부터 이런 패턴이 한 4-5번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거절하고, 여태까지는 계속 100% 거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승인의 가능성을 여태까지는 높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년도 거절될 가능성을 뭐 절반에 육박하는 확률로 보고 있는데, 올라간 거는 확실해요. 상당히 기대감에 따라서. 근거가 없는 기대감은 아닙니다. 근데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이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그 지위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게 할 것이냐. 근데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잘 안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달러에 도전이야 하겠습니까? 덩치가 전혀 다른데, 그리고 가격이 너무 이렇게 요동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화폐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로서는 좀 어렵고, 기축통화는 더더군다나 힘들겠죠. 근데
미국이 중시하는 건 자금 세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이제 공부한 게 자금 세탁이고, 자금 세탁 때문에 미국이 거부할 것 같지만 여태까지는 그랬죠. 근데 자금 세탁 때문에 결국 ETF도 승인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ETF를 승인하는 그러니까 양지로 끌어내는 것을 통한 그 자금의 투명화, 거래의 그렇죠. 투명화 이거를 추진할 것이다. 네, 비트코인은 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지갑과 지갑 사이에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좀 묘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건지는 모르는데 영장이 없어도 그 흔적을 다 찾을 수는 있어요. 영원히 투명한데 만약에 일부가 누구 건지를 알고 있으면 그거에 연결된 것까지도 누구 건지 알게 되죠. 그게 이제 미국이 내린 결론 같아요. 야, 그러면 이게 지금 약간 그 50% 정도 확률로 보셨으니까 거의 반반이잖아요. 네. 지금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리스크가 좀 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그게 결정되고 나서 사야 되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 왜냐하면 초보자들은 지금 이미 많이 올랐어요.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당히 조정받고 있는데 그런 불안감이 또 있는 거죠. 거절에 대한 예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까지 투자 안 하셨다면 승인 결정이 나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만약 승인이 나면 그때 엄청나게 폭등하지 않겠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미 선반영된 게 지금의 가격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원래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라 그래서 뭐 전혀 별개의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선택을 하는 거라서 막상 승인이 나고 나서는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너무 그 큰 일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보고 만약에 승인 이후의 가격에 대해서 베팅을 하라 그러면 저는 상당히 오르는 걸로 베팅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모를 경우에는 그냥 그 결정이 나고 나서 네.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게 더 안전하다. 결정 나고 나서 그 새벽에 사면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낮에 결정하니까 우리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새벽에 결정 나고 하면 됩니다. 24시간 거래니까.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비트코인 지금 그런 어떤 단기 모멘텀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트코인도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제 불러주셔서 그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은 4, 5년을 대비하고 투자하기엔 너무 좋은 자산입니다. 지금에서 4, 5년 후. 네,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거칠죠. 지금 근데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거칠다는 거 그냥 그렇게 그걸 버티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주식 할 때도 보면은 왜 차트 기법 같은 거 놓고 오르면 좀 팔고 떨어지면 또 사고 밑에서 한 30-40%씩 50%씩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이러한 거래가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인가요? 저도 해봤거든요. 네. 그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보려고. 그래서 워낙에 진동이 크니까 올라가면 좀 팔고 내려가면 사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본능이 저는 어떻게 됐냐면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팔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때의 논리가 그냥 쳐다보지 마라. 네, 만약에 네. 그 확신이 있다면 그렇죠. 비트코인도 같은 개념으로 봐야겠군요. 그럼요. 네. 그 변동성을 이길 수가 없다. 네. 시장이 저보다 늘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까 잠깐 전에 그 미국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 책에서도 얘기하신 게 그 국가가 금융을 망가뜨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금융에 대해서 제가 비트코인을 막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 그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모르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화폐를 모르고 금융을 모르고 국가를 모른다 이런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화폐와 금융과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죠. 원래 금융이라는 건 이제 호모사피엔스의 추상화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금융하고 이제 인류학자들이 바라보는 금융이 약간 다른데 인류학에서는 빗살무늬 토기도 금융이라고 봅니다. 가족도 금융이고. 그러니까 동물은 왜 배가 부르면 안 먹잖아요. 안 잡고. 근데 인간은 배고플 때를 생각해서 뭔가 비축을 하죠. 근데 혼자 비축하면 그 당시 냉장고도 없으니까 1년을 더 이상 가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 간의 시간 선호라는 걸 이용해 갖고 남한테 주었다가 다시 받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걸 저장하는 겁니다. 그걸 크게 보면 금융이죠. 그래서 금융이라는 건 사람들의 시간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움직여요. 뱅크런을 아시겠지만 같이 공포를 느끼고 같이 또 기대감을 해서
부맨 버스트가 오잖아요. 네. 그때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뱅크런 때. 그러면서 연준이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그린스펀 푸시라는 말도 있지만 연준이 계속 개입할 걸 기대하죠. 원래는 한 번만 개입하고 말아야 되는데 위기 때 계속 개입을 하니까 이제 결국 사람들의 행동이 동조화돼요. 사람들의 행동이 동조화되면 금융의 전제가 무너지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그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또 그 뭐라 그럴까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활성화되면서 떠오르게 있는 게 CBDC. 네.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논쟁은 있잖아요. 과연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들. 네. 지금 진척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예외로 하고 우리 같은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데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가장 앞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뭐 직전이라고 보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한국은행이 왜 CBDC를 미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은행의 관료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차원인지도 잘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달러 CBDC가 지금 교착에 빠졌습니다. 아, 왜요? 정치가들이 일단 반대해요. 정치가들의 명분은 프라이버시 보호. 하긴 국가별로 그 코로나 때도 우리 그 개인들의 동선 확인해주는 어떤 그 서비스, 우리는 그게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럽 같은 데서는 그거 개인 자유 침해, 네. 정보 침해 이런 걸로 크게 반발이 있었죠. 네, 우리나라가 매우 효율적으로 했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경험해서 좀 약간 소름 돋더라고요. 그냥 동네 소아과 가서 백신을 맞았는데 한 30초 만에 카톡이 오더라고요. 제가 맞은 백신의 종류, 날짜 이게 와서 국가가 다 알고 있네. 근데 그거를 좋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 그걸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관점이 미국에는 있거든요. 미국의 한 축이 있죠. 그렇죠. 그들은 이제 CBDC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장악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반대 법안을 만들기도 하고 뭐 계속 로비도 하죠. 근데 사실은 뒤에는 돈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명분은 자유인데 상업은행들이 로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CBDC라는 게 중앙은행이 바로 개인과 기업한테 꽂아주면 상업은행이 당좌 예금이 없어지죠. 하긴 은행의 많은 부분의 그 수입이 확 좀 변동이 있겠네요. 그렇죠. 은행이 장기 예금 받아가지고 장기 대출하는 게 아니라 단기 예금 받아가지고 장기 대출하는데 그게 짭짤하잖아요. 왜냐하면 단기 예금에는 이자를 안 줘도 되는데 장기 대출에는 이자를 받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인출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가 은행에 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돈을 맡기는 이유는 온라인 뱅킹이 쉽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한국은행이 나한테 디지털 머니를 줬는데 내가 다시 그거를 은행에 넣진 않죠. 이자가 별로 없으니까. 지난번에도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이 오고 이 비트코인을 기초로 한 뭐 많은 이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 말씀.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메타버스 쪽은 좀 많이 찌그러졌죠. 네. 근데 다시 요새 AI에 의해서 뭐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메타버스와 지금 이 코인과의 관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매우 밀접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메타버스를 이제 감각적인 인간의 능력의 확장과 연결하죠. 뭐 이렇게 그걸 쓴다거나 3차원. 근데 원래 우리나라가 메타버스의 그 원상인데 싸이월드도 일종의 메타버스고요. 페이스북도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게 거대한 메타버스인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국경이라는 것 속에 묶여 있어요. 네. 네. 근데 메타버스에는 국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경과 무관한 결제 시스템 메타버스를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탄생하고 이 온라인 세상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과는 이게 시기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각도에서 메타버스에 이제 뭐 내년 상반기인가요? 그 애플 비전 프로 그게 나오면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믿는 분들 그런 분들이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니까 알트코인 같은 거에 관심 갖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그렇죠. 예, 메타버스하고 원래 메타버스가 한 15년 전에 세컨 라이프 때문에 떴다가 이게 가라앉았다가 메타버스가 다시 각광받은 게 이렇게 뭐 3차원 고글도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그래요. 아,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이 메타버스가 풀지 못하는 권한의 문제를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데 리니지에서 사람들이 자산을 축적했잖아요. 게임을 네. 해갖고 그거를 자기가 싸이월드로 옮겨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안에서만 그렇죠. 그 기능을 옮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을 옮겨야 되는데 이걸 옮기게 할 방법이 있어요. 중국 방식이 있고 애플 방식인데 둘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애플을 좋아하는 이유는 기계 하나만 자기가 인증을 받으면 데이터가 자기를 따라다니거든요. 기계를 바꿔도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중앙이 다 들여다본다면 그게 가능한데 이 디지털 세상이 격리되어 있는 건 권한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에 갈 때 여권을 종이 형태로 갖고 가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에 넣으면 이 권한의 문제 없이 내가 그걸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광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미국이 이러한 거에 좀 반대를 한다. 그게 아무래도 달러 때문이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중 이유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도 자체 코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미국의 정치적 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좌절됐다. 이렇게 완전 보통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에게도 부정적인 환경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규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태까지 비트코인이 이런 강력함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우리 페어는 이제 턱시도를 못 입고 있거든요. 턱시도를 못 입은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근데 미국의 이제 정치인들이 설득돼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은 관료들이 왜 빨리 액션을 취해가지고 막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관료들이 공개적으로 말 못하지만 뒤에서는 설명을 할 겁니다. 막을 수가 없다고. 오히려 막으면 더 부작용이 크죠. 지하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게요. 이렇게 좀 보면은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유명한 분들. 뭐 그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뭐 몇십만 불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근데 이제 본인은 다 팔고 그래서 이게 뭐지? 네. 막 이런 네. 우리가 농담 삼아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건 비트코인의 폭등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더리움에 관심을 갖자 이러한 시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까지의 패턴을 보더라도 이더리움이 그 다음 순서가 됐었다 상승에. 그렇죠. 이게 맞는 겁니까? 요새 워낙 이 코인과 관련해서 좋게 얘기하면 투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투기로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단기적인 이익에 관심이 많은 트레이더라면 그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패턴은 아주 유효한 패턴입니다. 원래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면 이제 이더리움이 오르면서 불장이 시작되거든요. 그 이더리움이 오르면 이제 알트들이 뛰어오릅니다. 근데 이더리움도 덩치가 많이 커져가지고 알트들처럼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2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엔 사람들이 알트를 찾겠죠. 예를 들어서 한 이제 1년에 100배 이상 오르는 걸 찾겠죠. 그러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코인과 관련해서 우리 예전에 또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올바른 네. 코인의 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에 대해 올바른 어떤 그 뭐 투자 차원에서의 뭐 시각이 됐든 아니면은 균형 잡힌 뭔가 좀 지식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층에서 인생 역전의 도구로 이거를 활용하다가 그 무너진 케이스가 있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저도 대기업에 불려갔는데 대기업에서 강연해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이 미래에 대해서 그려달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대기업의 심리 상담 센터에서 자기 회사에 다니는 젊은 직원들이 코인 투자해가지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어떤 말을 해달라고 불려간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만큼 이제 젊은 샐러리맨들이 코인 투자해가지고 갑자기 사표를 내기도 하고 성공하면 그게 굉장한 박탈감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러다가 따라하다가 크게 망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회 현상입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불장이 이제 기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르고 또 거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그러한 거를 기대하고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더리움 순서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그렇다면은 지금 그렇게 불장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이유는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ETF 때문인가요? 아니요, 원래 비트코인은 4년 반감기 기준으로 불장이 왔었고요. 지금까지 3번 동안 예외가 없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제 알트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오는데 이번엔 맞물린 거죠. ETF의 시안하고 그다음에 반감기하고 원래 반감기하고 미국 대선은 같이 가는데 이번에 대선이 되게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마침 또 이게 겹쳐요. 네, 그래서 원래 비트코인이 지정학적인 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혼란이 있을 때 더 가치가 튀나요? 주목받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코인이 그 세계적으로 이 움직이는 큰 손은 한국인이다. 이런 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한국인, 뭐 김치 프리미엄도 붙었다 할 정도로 한국인의 그 투자 비율 이게 상당히 큰가요? 원래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난 11월 달에 그 통계는 비트코인 거래량 중에 원화가 40% 차지하네요. 그러니까 좀 기류가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17년도에는 우리나라 업비트나 이런 데가 뭐 1일 거래량이 뭐 우리나라 코스닥 전체를 뭐 비교할 정도로 막 엄청났었죠. 그러다 이제 많이 차분해졌었는데 비트코인은 특히 안 하고 알트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좀 추세가 바뀐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많이 하시네요. 11월 달 통계만 보면.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은 지금 막
3% 이상으로 지금 4% 유지를 꽤 오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쨌든 지금 돈 버는 수단으로서 먼저 코인을 떠올리잖아요. 비트코인을. 근데 말씀하신 대로 책에서도 그렇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금융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한 어떤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한마디만 한다면 알트는 하지 말고 비트만 했으면 좋겠어요. 비트만. 비트는 쉽거든요. 이미 증명이 됐고.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2배, 4배를 되게 보수적인 배수로 봅니다. 근데 주식을 잘 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2배, 3배가 보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수익이죠. 1년에 한 20, 30%만 해도 큰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비트코인을 보면 괜찮은 투자인데 제가 보기엔 거의 확실하게 2, 3년 동안 2배는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계에만 들어오면 2배, 3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100배를 보는 거죠. 그래요? 진짜로요. 그래서 인생 역전이 안 되니까 비트코인 갖고. 그래서 그 알트코인 쪽으로 가서 그렇게 네. 하는 거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법니까? 그런 사람은 주식하고 똑같죠. 0.1%겠죠. 나머지는 뭐 다 그걸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무너져도 반토막밖에 안 납니다. 반토막이라 그러면 주식에서는 되게 말이 안 되지만 이 세계에서는 그 견딜만 하거든요. 다시 기다리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알트는 무너지면 다시 올라가기도 어렵고 무너지면 90%가 무너져요. 가치가. 그래서 그 심리적인 충격도 많이 받고 하여튼 가정 파탄에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신을 갖고 공부해서 그 안에서 옥석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남의 말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